비트코인은 죽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비트코인은 믿음이다. 되게 힘들거든요. 저 역시 많이 울고 웃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두 번째로 비트코인의 가치를 발견한 건 마약 거래하는 검은 집단이 발견하게 된 겁니다. 과연 비트코인 뭐길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웃고 울릴까요? 안녕하세요. 알기 쉽게 경제를 읽어주는 기자 고란 기자입니다. 자, 요즘 가장 핫한 게 뭘까요? BTS, 코로나 백신. 저한테 꼽으라면 당연히 올 한 해 많은 분들을 웃고 울렸던 비트코인입니다. 저 역시 많이 울고 웃었습니다. 지난 4월 최고가를 갱신한 이래 지금 현재는 약간 횡보 상태를 걷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35,000달러 부근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과연 비트코인 뭐길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웃고 울릴까요? 비트코인은 믿음이다. 자, 믿음이다라는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요. 비트코인이 뭐냐라는 질문 전에 저는 돈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런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 10,000원짜리 하나 들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왔어요. 그래서 콜라를 하나 마시고 싶어가지고 10,000원짜리 하나 내밀었어요. 그럼 편의점 주인이 저 얼굴 한번 쳐다보고 지폐를 쳐다보고 이런 무슨 XS 같은 이런 반응을 보일 거예요. 왜? 내가 이 10,000원짜리 가치가 있다라고 믿는 건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 대한민국에서는 이 10,000원짜리만 갖고 가면 그게 10,000원만큼의 가치가 있어요. 그건 누구나 다 알 수 있어. 그런데 이 대한민국이라는 경제권을 벗어나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갔다. 이 사람한테는 이건 그냥 종이 쪼가리에 불과한 거예요. 이렇게 돈이라고 하는 건요. 사회 구성원이 가치가 있다라고 믿는 그 무엇이거든요. 교환의 매개가 되는 그 무엇. 그래서 그 구성원이 믿어야 된다. 믿음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 비트코인이 나왔을 때는 그걸 믿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라고 보면 개발자들만 믿었어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현실 생활에서 가치가 있는지를 좀 한번 실험해보고 싶어. 라고 해서 어떤 개발자가 피자데이라고 되게 유명한 날이 있는데 내가 그러면 이걸 비트코인을 10,000개를 주고 살게 해가지고 했더니 어떤 사람이 진짜로 피자를 보내준 거죠. 실물 가치가 처음으로 생겼던 날이다라고 해서 다들 기념을 하는 거고요. 그러고 있다가 두 번째로 비트코인의 가치를 발견한 건 안타깝게도 마약 거래하는 이른바 검은 집단이 발견하게 된 겁니다. 이 검은 집단들이요. 결제 대금을 치러야 되는데 다 은행을 통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다 미국에 있는 FBI에 다 잡히게 돼 있습니다.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금을 치를까를 고민을 하다가 비트코인이라는 게 있네? 서로 1비트코인은 1마약 1g 이렇게 이제 교환 가치가 성립이 되면서 비트코인이 가치가 생기기 시작한 거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금융 시스템으로 막기 어려운 게 P2P로 거래가 되기 때문에 4인 간 거래에 대해서 국가가 다 들여다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아도 계속 살아나는 이유이기도 한 거고요. 다시 원래 질문으로 돌아와서 보자면요. 비트코인은 결국 돈이란 무엇인가도 믿음이다. 지금 현재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믿음이 얼마로 설정이 돼 있냐면 35,000달러의 가격으로 설정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08년에 나왔을 때 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방식이 연준이 돈을 찍어내는 방식이었거든요. 너무 찍어내니까 이게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거니까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른바 잘 사는 사람들은 더 잘 살게 되는데 자산 가치가 올라가니까 월급 받아 사는 사람들은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오히려 내 자산이 줄어드는 상황이 펼쳐지는 거예요. 이건 일종의 약간 경제적인 결정이라기보다는 정치적인 결정이 사실 더 큽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경제가 침체됐으니까 경제를 살리려면 돈을 많이 찍어서 경기를 부양해야 된다. 이건 어떻게 보면 경제 논리가 아니라 정치 논리예요. 이거에 대해서 불만을 가졌던 거죠. 왜 이렇게 정치 논리에 의해서 발행량을 조절을 하느냐. 나는 애초부터 수학적으로 정확히 계산된 만큼 발행되게 만들겠다. 정확하게 딱 2,100만 개만 찍겠다. 그래야지 화폐에 인플레이션이 안 생겨서 자기 자산 가치가 줄어드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 테니까. 수요는 굉장히 급격하게 올라가는데 공급은 사실 일정하게 제한돼 있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비트코인도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바꾸면 8,400만 개 이렇게 발행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51%가 동의를 해야 돼요.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51%가 동의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제가 비트코인을 갖고 있어요. 2,100만 개를 발행하는데 이거를 4,200만 개로 늘릴게라고 하면 제가 동의를 할까요? 안 하죠. 왜? 내 가치가 절반은 줄어드는 건데 아무도 안 하죠. 바꿀 수 있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바뀔 수가 없어요. 그걸 들고 있는 사람들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다 발행하는데 다 아무도 동의를 안 할 거거든요. 지금까지 비트코인은요. 417번 죽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살아있죠. 특히 6월 9일에 역사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 지위로 올려놨습니다. 가격을 비트코인으로 표기하기도 하고 세금도 비트코인으로 낼 수 있습니다. 게다가 비트코인을 사고 팔아도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엄청난 법이 통과됐죠. 그러면 질문하게 됩니다. 왜 엘살바도르인가? 사실 엘살바도르의 경우는요, 살인율이 사상 최고치입니다. 10만 명당 100명이 넘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명이 안 돼요. 전 세계에서 가장 살인율이 높은 국가입니다. 갱단 숫자가 경찰보다 더 많아서 갱들이 나라를 장악하고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부켈레라는 대통령은요, 그 전까지는 보여주지 못했던 여러 가지 개혁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81년생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이 밀레니얼 독재자가 자신의 나라의 경제 타겟책으로 뽑은 게 바로 비트코인의 법정 통화 채택인데요. 지금 현재 엘살바도르의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엘살바도르의 통화는 달러입니다. 콜론이라는 자국 통화가 있었는데요. 자국 통화 가치가 무너지면서 2001년부터 그냥 달러를 쓰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자국의 통화, 재정 정책을 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달러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요. 게다가 1인당 GDP가 세계 95위 수준인데요. 나라에서 살기 힘드니까 사실 많은 엘살바도르인들이 해외로 나가서 돈을 번 다음에 자국으로 송금을 합니다. 전체 국내 총생산 GDP의 20%를 웃돕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이분들이 엘살바도르 돈을 보낼 때요, 은행에 떼이는 수수료가 10%가 넘습니다. 게다가 이 돈이 엘살바도르에 도착하면 엘살바도르의 은행은 또 토착 세력, 갱단들이 운영하고 있는 금융 세력이 또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또 떼는 수수료가 만만치 않습니다. 보낼 때 떼는 수수료, 받을 때 떼는 수수료 합치면 100만 원을 보내면 20만 원을 뜯기는 식의 송금 시스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런 상황에서요, 인구의 70%가 은행 계좌가 없습니다. 은행 계좌가 없으면 당연히 신용카드도 없고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스마트폰 보급률이 1인당 1.5개인 겁니다. 은행 계좌가 없는 사람보다 스마트폰이 없는 사람이 더 적다는 겁니다.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채택한 건 일단 가장 크게는 해외에서 본국으로 돈을 보낼 때 수수료를 너무 많이 떼이는 겁니다. 기존의 금융 시스템을 이용하면 너무 많은 수수료를 떼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피어-투-피어, 개인 간 거래 방식으로 비트코인을 보내면 수수료를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달러를 들고 있으면 들고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 국부가 사라지는 현상이 빚어집니다. 이럴 때 만약에 비트코인을 택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달러 가치가 하락되는 걸 방어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에 노출되기 싫은 상점 주인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비트코인을 받는다라고 하면 이걸 바로 달러로 환전할 수 있습니다. 이 환전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엘살바도르는 트러스트 펀드라는 걸 조성을 했습니다. 1.5억 달러 정도 규모를 조성을 해서요. 만약에 비트코인을 나는 들고 있고 싶지 않다라고 있는 상점 주인이 있다면 바로 달러를 환전해서요. 가격 변동에 노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 1.5억 달러로 조성된 비트코인 펀드가 달러는 전부 사라지고 비트코인만 그 안에 남는다고 하면 그 트러스트 펀드는 비트코인을 글로벌 시장에서 팔아서 다시 달러를 채우면 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채택을 하고 나니까요. 갑자기 비트코인 송금이 급증했다라고 합니다. 개개인 단에서는요. 수수료가 상당히 아깝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엘살바도르의 시험은 지금 현재 첫 발은 성공적으로 떼어졌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엘살바도르가 처음 선언을 하고 나서는 남미 쪽 국가들이 들썩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파나마에서는 실제로 채택해야 된다라는 움직임이 하원에서 일고 있다라고 합니다. 남미 쪽뿐만이 아니고요. 탄자니아라는 동아프리카 쪽에 있는 나라도 우리도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채택하는 것에 대해서 연구해봐야 된다라고 대통령이 중앙은행 쪽에다가 촉구를 했습니다. 이렇게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채택하는 곳들의 움직임이 일고 있는 곳은 사실 저개발 국가 쪽이 큽니다. 왜냐하면 달러에 그대로 영향이 노출돼 있는데 달러의 가치 하락이 최근 너무나 심해졌기 때문이죠. 때문에 비트코인을 채택하려는 나라들이 많아질수록 기존의 금융 시스템을 장악한 세력들과 법정화폐에 발행할 수 있는 국가의 저항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채택한다라고 했을 때 당장 IMF가 들고 일어났습니다. IMF, 국제통화기금의 경우에는요. 가장 큰 고객들이 바로 이런 남미와 아프리카의 저개발 국가입니다. 이런 국가들이 만약에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채택을 해서 자신들에게 더 이상 구제금융을 요청하지 않는 수준까지 오면 IMF는 자신들의 존재 근거가 희박해지는 겁니다.
실제로 엘살바도르의 지난해 IMF는 4억 달러 정도의 구제금융을 제공을 했습니다. 또 한 번 구제금융을 요청하고 있는데요. 직접적으로 그런 얘기는 하진 않았지만 글로벌 투자은행에서는 만약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계속 밀고 나간다면 IMF가 추가 구제금융을 안 줄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경계할 수 있는 세력은 어디냐라고 보면요. 바로 국가 그 자체입니다. 사실 발권력을 갖고 있는 건 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건 국가잖아요. 국가 권력이 강한 곳에서는 당연히 민간 화폐의 탄생에 대해서 경계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인 국가가 바로 중국입니다.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 하락을 불러온 건 중국의 여러 가지 강력한 규제책인데요. 특히나 류허 부총리 주재로 5월 달에 엄청난 발표가 있었습니다. 비트코인 거래와 채굴을 모두 타격하겠다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중국이 비트코인을 견제하고 나서지? 이에 대해서 월스트리트저널은 3가지로 분석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돈이 너무 많이 풀리면서요. 부동산, 주식, 모든 자산 가격이 다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 거의 막바지에 달하다는 게 뭐냐? 비트코인 가격인데요. 만약에 이 버블을 통제 가능하지 못하게 되면 민간인들이 이 버블 붕괴에 따라서 너무나 큰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원망은 정부로 향하게 됩니다. 그러면 중국 정부에 대한 원망으로 흐를 수 있기 때문에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 비트코인에 대한 단속 의지를 밝혔다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전 세계적으로 일고 있는 환경적인 이슈입니다. 이산화탄소 감축을 해야 되는데 비트코인 채굴에는 엄청난 전기가 소모되기 때문이죠. 이 마지막 이유가 핵심적일 텐데요. 자본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중국에 있는 민간 자본이 해외로 나가는 걸 굉장히 경계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자국 내 경제 금융 시스템에 걸리지가 않기 때문에 중국에 있는 많은 부자들이 비트코인을 활용해서 자꾸 국내 자본을 해외로 유출한다라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을 모아서 사실 마지막에 해당하는 얘기를 드릴 텐데요. 바로 CBDC, 디지털 위안화를 내년에 공식 발행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그럼 왜 이렇게 앞장서서 디지털 화폐 발행에 열심히 있냐를 보면 크게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현재 중국에서 모바일 결제 시장 점유율을 보면 안트그룹의 알리페이와 텐센트그룹의 위챗페이가 거의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신용카드가 보급되기 전에 벌써 모바일 시장이 발전을 하면서요. 이른바 땡땡페이가 시장의 주류가 됐습니다. 그러면 중국에 있는 인민들이, 국민들이 결제하는 결제 데이터는 어디로 가느냐? 국가로 가는 게 아니고요. 알리페이나 위챗페이를 운영하고 있는 엔트그룹이나 텐센트그룹의 민간 그룹으로 갑니다. 국민의 정보 데이터가 민간 기업에 쌓이는 걸 더 이상 용납하기 어렵다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대외적인 이유입니다. 전 세계 무역에서 중국을 빼놓고는 얘기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금융 부분에 있어서는요. 위안화가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IMF의 정식 통화로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요. 지불통화 시장에서 차지하는 위안화의 비중은 2.4%에 그칩니다.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금융 시스템은 이미 달러 기반의 서구권이 다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금융 시스템 자체를 바꾸기는 굉장히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중국이 취한 정책은 뭐냐면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디지털 위안의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금융 시스템이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이렇게 대내적인 이슈, 민간이 장악한 금융 데이터를 국가가 다시 가져온다. 대외적인 이슈, 달러에 장악된 금융 시스템에 대해서 위안의 기축 통화화를 꿈꾼다. 2가지 이유를 볼 수 있습니다. 이 2가지에 안착을 하려면요. 현재 민간에 광범위하게 퍼진 비트코인을 옥죄할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면 비트코인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6월 9일 엘살바도르가 법정 통화로 채택을 하면서 비트코인의 미래가 밝아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택을 하자마자 금융 시스템과 정부의 견제가 강하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정부의 견제는요. 중국의 디지털 위안으로 시작을 했지만 세계 여러 나라들이 CBDC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CBDC와 비트코인은 과연 공존할 수 있을까? 비트코인의 2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화폐, 하나는 자산이죠. 사실 화폐로서 비트코인이 자리 잡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CBDC가 만약에 확산이 된다라고 하면 많은 국민들은 정부가 보증해주는 디지털 화폐를 쓸 겁니다. 그러면 자산으로서는 어떨까요? 자산으로서는 이미 블랙락이 적합 투자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편입을 했고요. 미국에 있는 유명한 헤지펀드 매니저들도 포트폴리오의 적정 수준을 비트코인을 편입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주장한 근거는 뭐냐면요.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디지털 금이다,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발행량이 2,100만 개로 제한돼 있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자산을 보호하는 데 좋은 수단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자산으로서의 가치에 대해서는 여러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내재 가치가 없습니다. 법정 통화처럼 디지털 위안처럼 정부가 가치를 보증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때문에 내재 가치가 없다는 얘기는 믿음에 의해서 유지되는 비트코인의 가치가 어느 날 그 믿음이 사라진다면 영원히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 내재 가치 부분에 주목을 해서요. 워런 버핏 역시 쥐약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빌 게이츠 역시 비트코인의 미래에 대해서 그닥 긍정적이지 않은 발언을 했고요. 아무도 인간 화폐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그 가치가 영원으로 추락할 수 있습니다. 변동성이 너무 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비트코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비트코인은 디지털 화폐의 원조쯤 됩니다. 지금 현재 화폐 시스템이 법정 화폐에서 디지털 화폐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공고히 유지됐던 신용화폐 시스템에서 디지털 화폐로 바뀌는 거죠. 이 변화의 기저에는 비트코인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 시스템의 변화를 복도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디지털 화폐 시대의 첫 번째가 바로 비트코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